선거연대 활동은 인과응보였다. 주요 공약들을 보면 주요 경제 위주. 장애계 대응이 아마 그 각계의 전투였다. 국민들의 어떤 인기만 얻으려는. 장애 인구가 WHO 조사에 의하면 15% 넘었으니 우리도 15% 달래야. 보다 장애인을 위해서 이기적이 돼야 되지 않나. 전체를 좀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연합이라는. 장애계가 분열된 것으로 장애계가 앞으로는 좀 정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전략도 없었고 전술도 없었고 자기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게 가장 원칙이고 장애인들의 권리와 그리고 또 지위를 높이기 위한 오늘 토론 주제 제20대 국회 장애인대 비례대표 전무 우리의 정치 참여를 위한 대안은 이란 주제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선거연대 활동은 인과응보였다. 장애인 비례대표제야말로 장애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가장 좋은 제도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선거연대를 갖다 구성해서 했고요. 저희는 뭐 17대, 16대부터 그 이제 세 가지 구조를 선거연대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정책, 공약 만들기, 그 다음에 장애인 당사자 비례대표 확보하기, 그 다음에 선거 환경 개선하기. 요 세 개로 2000년, 2002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는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19대 때 완전 삑사리가 났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장애계 인사가 분명히 비례대표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기대에 어긋났죠. 우리가 그동안 15대부터 19대까지 다양한 정책 연대를 통해서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었고, 그리고 여야 통해서 많은 정책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공약들을 보면 주요 경제 위주의 어떤 공약들이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애계가 분열되어 있고 장애계가 하나가 돼서 이제 그 비례대표를 관철시켜야 할 그 단체장들이 오히려 자기가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 되겠다고 대의를 망각한 채 이제 정당에 이제 몰려가는 이런 불순사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이제 하나의 이유로 그 제기되고, 이제 정당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 단체장을 이렇게 또 비례로 받아들이면 또 나머지 단체들이 뭐 반대표로 돌아설 뭐 가능성이 있다는 뭐 이런 계산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당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동안 정당들에서 이 장애인 비례대표가 과연 이제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이제 일부 당직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서 비례대표들이 그 장애인들의 뭐 나은 삶이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 모습이 정치권에 이렇게 정당들에 이제 각인됐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얘기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 그 특히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장애인이나 장애인 계층을 이렇게 이제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지 않는 어떤 그런 시각이 일부 있지 않느냐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정당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장애인, 뭐 나아가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관심은 전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로지 정당들이 자기네들이 보여준 그 난리 바가지의 그 행태를 만회해 보기 위해서 뭐 감동 드라마, 뭐 인기, 뭐 그 바둑계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뭐 감동 드라마 그런 어떤
말초적인 어떤 그런 반응들을 유도해가면서 국민들의 어떤 인기만 얻으려는 이제 그런 전략을 정당들이 펼쳤다. 그 총선에 대한 장애계 대응이 아마 그 각계 전투였다. 각 단체가 그 살아남기였다라는 게 대부분의 중론 그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애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목소리로 그 통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계는 너무나 다양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낼 수 있게 더 많은 의석이 뭐 확보되던가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고는 계속해서 저희는 한 자리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만약에 싸우는 좀 거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3번 연속 줬으니까 한 자리 주겠지. 어떻게 장애계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한 자리는 주지 않을까. 이런 오만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내보내든 간에 뭐 비례대표를 뭐 많이 이렇게 신청들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그 중에 한 명은 되겠지. 그 당선권 안에 들어가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안일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국회 내에서 지금까지 활동하셨던 분들이 뭐 여러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자기 앞가림하느라 자기 이렇게 그릇 챙기느라 들어갈 길을 오히려 장벽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한 가지 들고요. 일단 19대에서 활동하셨던 비례대표 선배들께서 이 자리에 왜 안 나오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책임과 사과를 물어야 하고 장애계는 물어야 하고 그분들은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단체장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통합된 힘이 모아지지 않았고 또 정치에서는 하나를 주면은 40군데가 등을 돌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경우에는 안 주고 말죠. 무엇보다도 선거를 앞두고 우리 총선연대가 세 개로 나누어져 활동한 것은 정치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장애계가 분열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계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난 것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그 총선 연대가 장애계에 역대 어느 때보다도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그것이 국회에 비춰질 때는 한 장애인의 목소리가 아닌 단합된 목소리가 아닌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점을 저희들이 좀 더 반성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비례대표에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계가 자해적 분열을 했다. 그래서 공약도 제대로 잘 전달을 하지 못했고 또 소위 얘기하는 국회의원 후보 선수들도 잘 제시하지 못했다. 장애계는 우왕좌왕하면서 개인기를 앞세운 소위 얘기하면 각계격파만 있었다. 그래서 전략도 없었고 전술도 없었고 완벽한 패배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베이스가 아닌 개인 베이스로 출마를 원하는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단체가 정당과의 그 개인 각 단체별 뭐 접촉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은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 장애계의 접촉은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20대 총선의 장애인들의 이 대응은 자업자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업자득은 단순하게 총선 시기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에 대한 것이 초점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들 속에서 정말 장애인들의 삶 그리고 장애인들의 권리 거기에 맞춘 대중적 투쟁과 더불어서 총선이 대응되었는가를 따지면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하시려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그럼 정당에 들어가서 뭐 장애인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활동이 평가받아서 정당에서 평가받아서 그게 이제 비례대표 공천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그런 방안을 이제 모색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고요. 누가 됐든 뭐 비례대표로 나서려는 분은 일단 적을 만들지 말고 포용력을 가지고 장애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나서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소망입니다. 저는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보다 장애인을 위해서 이기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의 정책 이런 것도 좋고 물론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벽을 치고 필터링을 해서 임에 맞는 사람하고만 정책을 논의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사실은 되는 것이죠. 그 본인이 안 맞으면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저걸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고 그냥 장애계 현장 사람을 보낼 거냐 아니면 장애 운동 현장 사람을 보낼 거냐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무식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장애 인구가 WHO 조사에 의하면 15% 넘었으니 우리도 15%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대단히 획기적이고 전략적인 좀 반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계가 한 모습으로 힘을 합치면서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그 안에 농아인도 물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도 계속 처져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같은 모습이 계속 유지된다면 장애인 비례대표 100% 중에 30%를 장애인 비례대표로 주고 그 안에 15% 정도의 농아인 비례대표를 할당제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도 제시해 봅니다. 정말 당사자로서 장애 감수성을 정말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또 장애계 단체들 그런 사람들과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겸비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 정치 세력화를 제대로 이끌어갈 그런 제목으로 평가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에 들어가서도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자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말 장애계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정말 장애 대중의 어떤 민의를 수렴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피부로 실감할 수 있고 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나라도 만들어내는 그런 비례대표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큰 아주 메모드 행사를 선거를 앞두고 해야 돼요. 우리가 매번 대선 때는 그걸 하죠. 장애인 이제 유권자들 모여갖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강서구에 있는 88체육관에서 했었는데 그런 액션이 총선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힘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다 하는데 아까 말한 40명 50명 하나 선택하면 나머지 반대표 저는 그거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때는 메모드의 파워 요번에 우리가 끝나고 나서 저쪽에 꽤 많이 모였죠. 선거 전에 그거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이 안 되려면 법으로 만들어야죠.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각 당의 당원당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특히 정치는 당내 6개월마다 권력이 바뀝니다. 그 권력을 누가 잡을까? 이 당내 권력을 분석할 수 있는 장애계의 역량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 장애계는 다양한 욕구 너무 많다. 단체도 많고 다양한 서로 다른 욕구가 있다를 우리의 좀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도 해야 되지 않나. 그만큼 장애인들의 욕구는 보편적인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더 과시할 수 있는 전략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것은 그 장애계 비례대표 의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자기 자리만을 배지만을 생각하는 게 너무 이제 티가 났다. 표가 드러났다. 그러면 정당에 대한 이해도 없고 정당에 대한 이해, 정당에 대한 속성도 좀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키워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계 비례대표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비례대표를 자꾸 배출하고자 자기 단체에 깔때기를 대고 있는 각 단체에 대한 장애인 대중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반성과 그런 전략들을 장총련이 정말로 좀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장총련이 한국장애인재단을 강제해서라도 전략적 자금을 가지고 와서라도 이 학술운동과 정치운동과 이미 짱짱해질 대로 짱짱해진 장애대중운동 이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4년 뒤에 10년 뒤에 30명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냥 법 만들고 종이 쪼가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산까지 강제하는 정치 권력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미래 세대의 희망을 만드는 우리 선배들의 책무를 다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판을 서서히 만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뭐 지금 와서 다음 총선을 얘기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장애인계 판을 짜서 슬금슬금 이렇게 이런 자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하면서 새를 만들어가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애인위원장이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제 주기로 그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 속에서 장애인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활동 상황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그런 장애인위원장으로서 또 어떤 정책을 만드는 어떤 그런 업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평가돼서 나중에 비례대표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관문으로서의 특무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도 우리가 한번 해봄직해서 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라면 장애인 단체들, 장애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향후 또 21 총선 또 앞으로 계속 대선, 총선, 지방자치 선거들이 아마 계속 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장애인 단체에서의 어떤 차원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비례대표를 30%로 할당제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원하는 그중에 농아인 대표 15%의 할당제를 요구하고자 하는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4년간 장애계의 어떤 그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떤 누구와 논의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그 좀 빨리 좀 저희도 정보를 파악하고 친장애 국회의원들을 포섭하는 것들에 대한 작업도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당의 특성은 이렇습니다를 문서화해서 가이드라인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체크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정치 역량을 강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선 결과 보고 이제 그 내부적인 장애인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은 장애인 비례대표라는 명분과 어떤 정당성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일단 전체를 좀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힘을 받지 특정 단체 대표하고 특정 어떤 세력의 대변인을 이렇게 인식되어 그러면은 이 뭐 장애인 비례대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비례대표를 우리가 배출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과연 그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계가 정치권에 진출하는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애계가 정치 진입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저는 정치 역량 향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치학교 그리고 이 각 정당과의 어떤 그 의사소통의 통로,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정치 참여가 좀 더 활성화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장애인 비례대표가 의원을 장애계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려면 장애계가 지금부터 장애인 정치 지도자를 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비례대표가 뭐 이제 가까워지는 그 시점에 뭐 예를 들면은 당에 가입을 한다든지 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당이든지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당에 미리미리 일찌감치 좀 활동을 하고 또 장애인계 목소리를 그 당에 전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친숙하게 당과 지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장애계가 앞으로는 좀 정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당과 관련 없지만 장애계의 목소리를 그런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공약이나 뭐 여러 가지 장애인계 현안을 개발하면서 여러 당과 접촉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 차기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애계 비례대표가 국회라는 제도권 안에서 포함되면서 어쩔 수 없이 장애 당사자와 소통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 비례와 장애인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장애계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사회 계층, 취약계층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 정당의 당은 당규 개정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의 비례대표가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가 힘을 모아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장애인 비례대표와 장애인 단체들이 협력해서 많은 부분 잘 이루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장애인 단체들이 그 역할을 요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회 내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들이 얼마나 그 역량을 발휘해서 하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결과적 산물을 보면은 장애 관련 법들이 많이 통과됐고 또 장애 관련 정책들이 큰 모순 없이 진행되어 온 걸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여태까지 다 저는 원만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또 장애인 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선거 때 장애인 비례대표를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전에 이제 앞으로 4년간 털을 닦는 그야말로 정치권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장애인들의 힘을 보여주는, 뭐 저는 시위도 좋고 그 다음에 간담회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에서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알릴 수 있고 우리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운동과 행동들,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 이 비례대표를 배출하고 그리고 또 이들의 회아들 역할이라면 가장 먼저 이제 장애인들의 대중의 요구, 그것을 묶어내고 그 힘을 가지고 각 당에 요구하고, 그리고 그 각 당에서도 이 장애인들의 권리와 그리고 또 지위를 높이기 위한 당내 투쟁도 불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농아인의 관점에서 거듭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농아인 비례대표가 없다라는 거, 제가 인식하기에는 농아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것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청각장애를 위한, 농아인을 위한 모습들을 대변하기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 수화언어기본법이 통과되기에도 거의 10몇 년 이상의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요. 뭐 의사소통의 부재 현장은 병원이든 법원이든 경찰서든 우리 전반적인 생활에 모두 다 깔려 있거든요. 우리 다양한 비례대표, 장애계 대표 의원들이 활동함으로써 활동 보조인 또는 이동 편의시설 많은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있었던 이유는 우리 장애계 비례대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1 총선이 다가올 때는 우리들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물론 뭐 서울같이 서울 특별시처럼 이렇게 대규모적인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만, 대개 뭐 도 단위 또 광역시 단위 가면은 지역적으로 인물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국보다는 훨씬 용이해지고, 또 그 인물에 대한 지역 내의 어떤 평판이라든가 그런 어떤 여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합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말하자면은 단체 간의 어떤 협력들이 굉장히 용이해진다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중앙 단위에서 구성돼서 운영되어지는 그런 총선 연대가 지역 단위까지 제대로 전파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의 대표를
지방의회에 충분히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표의 힘이고 하나는 누구를 보낼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를 보낼 것이냐.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 가면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의 일종의 단일화 그런 전략을 좀 써가지고 우리가 그 한 명만 그러니까 이게 뭘 해도 한 놈만 패라고 그러잖아요. 한 명만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내보내는 그 지역에서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어쨌든 몰빵을 주는 그런 전략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지역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모두가 이제 지금과는 다른 관점에서 그 새로운 어떤 전략을 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장애계 단체라든가 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 뭐 때를 쓰고 아니면 또 이익단체로 어떤 이런 비치는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기 위해서 장애계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데가 나서서 이제 결국 공감이 필요한 거거든요. 장애인 문제에 대한 그 사회적인 공감, 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그 사회적인 어떤 공감 이런 것들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좀 먼저 되고 그 뒤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엔 기존에 있는 입법 상황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예산의 조치인데 그 이름을 무슨 뭐 장애인 지적 예산으로 하든 뭐 개별 예산제로 하든 그 지금 입법되고 있는 그 법안의 실효성을 강제할 수 있는 예산 이 부분을 어떻게 그 대선으로 공약으로 받아낼 것인가가 저는 오히려 자꾸 또 뭐 100가지 공약 이렇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실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텐텐 프로젝트다라고 그냥 제 마음대로 지어봤는데요. 10년 안에 10명의 장애인 당사자 교수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안에 10명의 그 당사자 국회의원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21대 총선은 지금 우리가 20대 총선까지 해서 좀 반성과 뭐 새로운 전략을 짜자고 하는 자리인데요. 그 장애계 합심을 해야 되는데 합심해서 한 명만 뭐 몰자, 뭐 합심해서 한 당만 밀자 그런 합심이 아니라 21대 총선이 어떤 그 장애인 정치 세력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는데 합심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단체, 각자의 이해 관계를 떠나서 이번에는 모든 것을 놓고 장애계 그 뭐 정치 세력화 뭐 10%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합심해서 그런 결과로 단 한 명의 비례대표가 또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21대 총선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일단 아주 간단하게 하면 첫 번째 선거 브로커에 놀아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장애인 단체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거연대 활동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선거연대 간에 하나로 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안 됐더라면 대승적 하나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좀 소주 한잔 하면서 정보, 노하우라도 교류를 해서 좀 각자가 좀 목표한 걸 이뤘으면 하는 그런 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했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지키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없죠. 누구도 지키지 못할 거를 원칙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는 각 단체에서 좀 정관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누가 출마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그 원칙에 따라 출마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환경, 정치공학적인 환경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토너멘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단일화된 후보를 우리 단체들이 만들어낸다면은 앞으로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뭉치는 힘의 역할, 그것이 단체들이 해야 될 일이지
단체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단체장이니까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시의원이 되겠다는 이런 그릇된 생각, 이것부터 좀 버리고 단체장이 정치로 나가는 발판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모으는 역할이 앞으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단합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장애계가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는 자연히 장애계가 통합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장애계가 어느 선거든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간에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단일화해서 앞으로 요구사항은 정당 활동은 자기가 필요한 대로 하더라도 요구는 단일화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선거 국면에서는 장총련과 장총은 없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가 돼서 정당과의 어떤 협상, 또 교섭력, 또 이 공약, 장애인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창구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동 대응하는 방향이 뭔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장애인 스스로 내가 정치권의 길을 가야겠다 그러면 자기 역량을 키워야 되는 게 가장 원칙이고, 또 구체적인 행동 강령은 공부해야겠죠. 공부하고 들쑥날쑥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뭐 되든 안 되든 넣어보자 이런 거 말고 충분히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소통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장애인들의 힘을 키우는 거라고 먼저 지켜야 될 원칙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원칙은 방향이어야 하죠. 장애인들의 대중적 힘이 어떻게 모아지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방향과 원칙과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장애인 대표의 경우에 이번에 장애인 대표들이 많이 비례대표에 출마를 하셨죠. 이런 경우에 그 단체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는 의견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함부로 이렇게 비례대표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또 다음 후배들에게도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들도 사실상 있고, 이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는 경우, 우리 장총회 김동범 총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제가 방송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어쨌든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패널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희가 이제 가장 큰 벽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힘이 집산된다는데 힘이 집산되는 구체적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단체장이 각각의 출마를 하게 되면은 단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단체는 분명히 밀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그 몫을 받아내야 되고 또 어떤 대표를 밀어줘야 되는데, 단체의 장들이 각각의 각계약진으로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하면은 모두가 뿔뿔이고 누구도 감독할 사람도 없고 심판 볼 사람도 없고 선수들만 무죄한 겁니다. 근데 선수들만 있다고 그래서 경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냐? 근데 저는 이 장애에게 아직까지 토양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잘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안 돼 있다. 여기다 아무리 씨를 뿌려도 뭐가 나올 수 있는 아주 황무지 땅이다. 그럼 이걸 옥토로 가꿔야 되는데, 옥토로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일상에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의 목소리들을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치 세력화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정치 세력화지, 어느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들어간다 해서 절대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벌써 몇 년을 지켜본 겁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이 선거를 하면서 여러 번의 경험을 거쳤지만은 우리가 과연 아직까지도 단체가 줄을 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주체적 우리 의식을 못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유권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스타가 나가면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장애를 가졌다고 그래서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정치를 깨야 된다는 거죠. 그 환상에서 깨야 된다는 거죠. 플라하에 계신 여러분들의 말씀을 자유 발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당과 장애인 단체 전략 평가를 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 장애인 단체가 20대 총선 연대를 결성하여서 진행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장애인 정치 세력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장애인 정치 세력화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선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조직 기구가 다시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1 총선 먼저 많은 단체들도 있지만 이 두 양 단체가 먼저 반성하는 의미로 더욱더 하나가 되고 그리고 유형을 대변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대표라든지 또 청각장애인 대표 또 다른 이동에 불편한 대표 이런 분들 통해서 비례 대표로 추천을 된다면 좀 더 우리 편에 설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